올해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작년에 벌어놓은 수익을 벌써부터 다 까먹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 주변에서도 벌써부터 미국 주식 이제 한물간 거 아닌가요? 계속 모아가는 게 맞을까요? 이제라도 코스피로 갈아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을 총 11개의 섹터로 구분을 해서 보면 이 중에서 벌써 7개의 섹터는 평균적으로 1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은 이 4개의 섹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빅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처럼 빅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시장을 섹터별로 파악을 해볼게요. 섹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산업의 구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보기술,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부터 부동산 섹터까지 총 11개의 섹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다,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섹터별로 보면 조금 의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필수소비재 섹터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12.7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는 22%가 넘었고 산업재는 14%, 기초소재는 16%가 넘을 만큼 벌써부터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섹터 중에 7개의 섹터는 평균적으로 1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섹터는 크게 3개의 섹터인데요. 정보기술,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입니다. 금융섹터가 올해 가장 부진한 섹터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금융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서 힘들다라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 이 3개의 섹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정보기술 섹터에는 우리한테 친숙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이 되고요. 임의소비재 섹터에도 아마존, 테슬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섹터에는 메타와 알파벳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것처럼 3개의 섹터 안에는 빅테크 기업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밑에 M7 기업과 S&P 500에서 M7 기업을 뺀 나머지 493개의 기업의 주가 성과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한데요. M7 기업들은 올해 평균적으로 5%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3.3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의 투자가 힘들다라는 것은 아마도 빅테크 기업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빅테크 외의 기업 또는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높은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았다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려가 더 커지는 이유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특정 시점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특정 시점은 모두 실적 발표 직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실적이 빅테크 기업들에 잘 안 나왔기 때문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빅테크 기업의 실적을 볼 때 전년 대비 성장을 했다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이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성장을 잘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그것 대비 얼마나 실적이 더 잘 나왔는지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순이익의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예상을 한 것보다 더 잘 나온 비율 그것을 바로 순이익 서프라이즈의 비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자들이 매출액을 예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온 비율 그걸 바로 매출액 서프라이즈이다 라고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1월 28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순이익은 예상보다 5.34% 초과해서 더 잘 나왔고요. 매출액은 1.3% 초과해서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에 9.8%나 하락을 했죠. 알파벳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2월 4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순이익은 6.82%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2.41% 초과 달성을 했지만 주가는 2.49% 하락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2월 5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물론 예상을 했던 것보다 살짝 못 미쳤지만 그래도 그 수준이 크지 않은 0.51% 상대적으로 덜 나온 것 뿐이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1.01%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9.73%나 빠졌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잘 오를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하지만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실적은
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미스매칭이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실적을 잘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AI에 대한 투자 우려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 기업이 AI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속도와 규모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약 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규모가 훨씬 늘어서 1,5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알파벳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가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경우에는 2026년에 AI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나고요. 2024년 대비해서 약 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2천억 달러 규모가 가늠이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00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약 100조 정도이니까 1년 동안에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규모가 현대자동차를 통으로 세계를 살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빠르게 수익화가 되어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이 언제쯤이나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과 투자자들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원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상대적으로 짧게 투자를 하여서 빠르게 수익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점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AI 투자가 언제쯤 수익화가 제대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금이 빠져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었고요. 첫 번째로 변동성을 기회로 만들고 싶은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모두 AI에 대한 투자를 일제히 늘렸다는 거예요.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 개의 기업만이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제히 늘렸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의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메타버스에 전력 투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메타버스는 상대적으로 흐지부지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AI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AI 투자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과 달라진 것은 없고요.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자의 관점은 바뀐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조정을 거치거나 또는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가 저평가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이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처음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에 집착을 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수익 금액이에요. 그리고 수익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이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을 늘려 나가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AI 투자 금액이 언제 회수될지 모른다.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투자 성과가 드러나야 하거든요. 하지만 언제쯤에야 이것이 성과로 드러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지수의 영역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꺼번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요. 실적을 분기마다 확인을 하면서 분할 매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급한 물타기는 지양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막 투자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를 나에게 맞게 조절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짧은 분들 그리고 성향 자체가 좀 더 안정적인 성과를 원하는 분들도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을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들께 ETF를 매수를 하실 때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 그리고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솔루션으로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섹터는 공통적으로 배당금을 잘 주고 배당금을 잘 늘리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비재 섹터에는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요. 헬스케어 섹터에는 존슨앤존슨, 에브비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배당금을 잘 늘려주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위기 시에 주가 방어 또한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미국 기업 하면은 정보기술 섹터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오른다, 이들이 장기간 잘 오르기 때문에 이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필수비재 섹터,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에도 주가가 장기간 잘 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년 단위의 그래프이거든요. 필수비재 섹터의 경우에도 한 2006년부터 장기간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섹터는 기본적으로 방어주로 구분이 되고요. 변동성이 낮아서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태에서 S&P 500이 38%나 하락을 하는 동안에 필수비재는 17%, 헬스케어는 25% 하락에 그쳤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장기 우상향으로 만들고 안정성을 더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두 개의 섹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ETF가 어떤 섹터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두 개의 댓글을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국장은 튀어오르고 미장은 떨어지거나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포모가 올 텐데 국장에서 돈 버신 분들은 이러한 포모의 시기를 버티신 분들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대댓글로 맞습니다. 박스권에서 몇 년 동안 버텼는데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 횡보장 수량 모아가는 개꿀 시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의 과거에 운동을 했던 그 과정을 안다면 그 선수 금메달 딸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값진 성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에서는 그럴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요즘처럼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시기도 버티고 수량을 잘 모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광화문 금융러 채널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